며칠 전에 참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절반의 성공으로 온 국민을 가슴 벅차게 했던 누리호. 우리한테 선물을 남겼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당시 누리호에 4대의 카메라가 설치가 됐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촬영된 생생한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요? 바로 만나보시죠. 엔진 점화. 지난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하늘로 솟아오르며 거대한 화염과 굉음이 퍼지는 순간 주변 진동이 카메라까지 생생히 전달이 됩니다. 장관이었죠. 근데 네, 발사와 동시에 화면 가득 보이는 건 얼음 조각들이었는데요. 우와. 발사 2분이 지나니까 1단 엔진이 분리가 돼서 지상으로 낙하하고 어허. 2단 엔진에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서는 발사 4분 뒤 번쩍이는 모습과 함께 모형 위성을 보호하고 있던 페어링도 분리가 됐고요. 방금은 로켓 2단부가 분리되면서 저 멀리 보이는 푸른 지구를 향해서 사라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허.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시험 발사를 위해 싣고 갔던 가짜 위성도 순조롭게 분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3단 엔진이 계획보다 빨리 꺼지면서 목표 속도에 도달하지 못했고 결국 위성은 제 궤도에 오르는데 안타깝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최진봉 교수님, 당시 누리호 발사 때는 우리는 이제 화면으로 누리호가 지상을 힘차게 박차고 솟구쳐 올라서 점처럼 보일 때까지만 그 외관만 봤지 지금 저 모습은 진짜 처음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누리호에 달려있던 카메라에서 전송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카메라가 달려놓고 왜냐하면 이게 분리되는 걸 모두 다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발견하니까 사실 저 발사 현장을 직접 생중계했던 우리 김명준 앵커도 네. 현장을 보셨잖아요. 아하. 그때 얼마나 기대를 하고 우리가 봤습니까? 그랬죠. 2단까지 잘 됐는데 이제 마지막 아까 김유진 아나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3단 엔진이 조기에 종료가 되는 바람에 원래 고도 700km까지 위성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게 안 돼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정도 무게를 저렇게까지 쏘아 올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네. 항공우주연구원 입장에서도 거의 설방 90%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네. 저 마지막 3단 분리대가 조기 종료해서 위성에 올라가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발사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누리호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저 부분을 보완한 다음에 내년 5월에 2차 시험 발사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내년 2차 시험 발사할 때는 정말로 좋은 소식 들려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자랑스러운 우리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전 세계 문화 예술의 중심이죠. 이 미국 뉴욕에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준비된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현지인들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 놀이를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네. 잘 보시면 분홍색 복장의 진행 요원들도 눈에 띄고요. 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참가복을 입은 참가자들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딱지치기 게임을 실제 드라마처럼 서바이벌식으로 참여했는데요. 야. 게임에 임하는 미국 현지인들의 자세, 실제 드라마 속 주인공 못지않게 진지합니다. 네. 그런데 이 게임 방법은 이미 숙지가 된 것처럼 보이죠? 다들 어허. 오징어 게임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배우 이정재 씨가 극중에서 그랬듯 달고나에 침을 묻혀가면서 달고나 뽑기를 하는 모습 또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야하. 네, 뉴욕 한복판에서 오징어 게임 열풍, 한류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즐거운 행사였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박상희 소장님, 실제 드라마처럼 서바이벌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1등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물론입니다. 1등은 찰스 콜스라는 남자가 차지했는데요. 80명을 몰입하는데 무려 3,114명이 응시를 해서 경쟁률이 39.1이었습니다. 대박. 이것을 왜 시작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네.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모든 게임에서 이제 승자가 겨뤄지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2명이 남았을 때는 어떤 게임으로 승부를 했느냐, 바로 딱지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찰스 콜스라는 분이 우승을 했는데 네. 우승 상품권은 한국 왕복 항공권. 와. 네, 그래서 이분이 곧 한국을 방문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세계 속에 우리 한국을 좀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가 하면 뉴스파이터에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데 또 한 번 우리를 놀래키는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제는 자동차가 아니라 머지않아서는 집에 비행기 한 대쯤은 다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한 손에 헬멧을 든 이 남성, 무엇을 하려는 건가 싶은데요. 이 남성이 탄 작은 물체는 바로 오토바이도 자동차도 아닌 전기 비행기였습니다. 우리가 평소 아는 비행기의 모습과는 달리 드론이라고 생각될 만큼 굉장히 크기가 작은데요. 이상해. 얼핏 보면 놀이기구 타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스웨덴의 업체가 만든 이 1인승 전기 비행기는 얼마 전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미 내년 생산 물량이 모두 예약이 됐을 만큼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주변에서도 머지않아서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진짜 이거 언뜻 보면 안진용 기자님 그냥 영화 속의 그래픽으로 그냥 띄운 것 같아요. 저게 실제로 나온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진짜. 네, 게다가 이제 공간을 최소화해서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고요. 이 와. 제스넌 가로 세로로 2.8m, 2.4m 정도, 높이는 1m인데 무엇보다 가볍습니다. 알루미늄과 탄소 섬유를 사용해서 기체 무게가 86kg에 불과하고요. 성인 뭐 건장한 성인 정도의 무게잖아요. 그렇죠. 한 명 정도인데 그런데 워낙 이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요. 조종사 무게가 최대 95kg까지만 탈 수 있습니다. 어허. 85kg인 조종사 기준으로 최대 비행 시간은 20분에 불과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멀리 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 낙하산도 탑재가 된 이 비행기는 최대 비행 속도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시속 102km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저게 이제 상용화 되는 날이 이제 뭐 오면 좋겠지만 가격이 얼마일지도 궁금합니다. 비쌉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직 상용화가 안 됐고 네.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높지만 아. 보급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보급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현재 가격을 보면 92,000달러거든요.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1,000만 원 정도 돼요. 아이고. 한 대를 구입하는. 그러니까 네. 우리는 뭐 구입하기가 좀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구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아마 1년 최대 생산할 수 있는 양도 12대래요. 아. 한 달에 하나 정도 생산이 가능하고 네. 현재 뭐 내년까지 모두 다 예약이 끝난 상태고요. 네. 2023년 것도 이미 2대가 예약이 돼 있대요.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네. 앞으로 저는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저런 상용 비행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가격을 낮추려면 이제 대량 생산 체계가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날이 머지않아 오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진짜 여러 번 놀랄 일이 많을 것 같은데 1인승 전기배기 좀 전에 보셨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농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인력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허. 무엇인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뭘까요? 네. 트럭처럼 보이는 파란 물체 보이시죠? 근데 일반 트럭이 아닙니다. 운전자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 축사에서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척척 일을 하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소들이 있는 곳으로 저렇게 가서요. 각종 센서를 이용해서 소 먹이통과 일정한 간격을 저렇게 유지하면서 어머. 사료를 주기도 하고요. 이야. 간격뿐만 아니라 양도 일정하다라고 해요. 어허허. 더 놀라운 거는 운행 중에 만약에 이제 소라든지 장애물이 딱 감지가 되면 네.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멈추기도 한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저게 이제 무선 배터리로 작동을 하는데 임무를 마치면 이 자동 충전 장치가 있는 곳으로 스스로 이제 돌아가서 야. 충전을 저렇게 하고요. 그리고 다음 사료 주는 시간까지 저기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야, 대박 사건입니다. 일정하게 밥을 주는 거. 아마 일정 시간은 뭐 자동이겠죠? 일정 시간에 일정한 양. 근데 자동 충전 정말 효자가 따로 없습니다. 박상희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디지털 축산을 실현을 위해서 로봇화, 자동화를 하고 있는데요. 야. 이게 굉장히 체계적인 시스템이라 축산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네. 지금 보신 사료 급이 로봇 보셨잖아요. 네. 이렇게 시간 횟수 양만 정해놓으면 알아서 소들에게 먹이를 탁탁
딱 주는 그런 자율 주행 로봇이고요. 거의 AI 수준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어허. 그다음에 이제 로봇 착륙이라고 해서요. 3D 카메라랑 로봇 팔을 이용해서 사람이 없이도 소젖을 짜는 기계가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네. 그리고 오리사 깔집 자동 살포기라고 해서요. 천장에서 왕겨나 톱밥이 막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쫙 깔림으로써 네. 오리 농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일손 부족한 농가에 진짜 효자 노릇이 되겠어요.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농가에서 소 한 마리를 사육하는데 1년간 드는 시간이 총 70시간인데요. 그중에 약 30시간이 착유 작업에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이 로봇 착유기를 활용하면 그 시간이 절반 이하로 대폭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 기계가 도입되기 전에는 하루에 4시간씩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기계가 도입된 이후로는 뭐 기계가 다 알아서 30분 내에 소밥을 다 주워버리니까 그 나머지 시간을 제가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아, 소는 누가 키워, 소는. 그런데 로봇이 키웁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일을 지금 로봇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젖도 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더 이제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농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우 200마리를 만약에 키운다고 하면요. 하루에 사료를 먹는 양이 2,400kg이에요. 그럼 한 마리당 약 한 12kg를 먹는다고 하는데 이거를 때에 따라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양도 그리고 사람이 하다 보면 정확한 양을 맞추기도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로봇이 하다 보니까 직접 자동으로 사료도 주고 사료 양도 딱 분리해서 주고 시간도 제때제때 맞춰서 주고 이런 일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사료 주는 시간을 4시간 이상 쓴다고 아까 방금 인터뷰 세상에.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에서 더 많은 일손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시간을 전략해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요즘 농가에 일손 없어서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서 네. 농가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농자 천하지 대보니 그런 말 있잖아요. 농민들 힘이 좀 나셨으면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야, 형제 간의 우애가 좋다 보면 이런 일도 일어나는가 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일본에 사는 한 고양이 형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생의 특이한 집착 때문에 형이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우애 좋은 고양이 형제가 있습니다. 갈색이 형이고요. 회색빛의 배가 하얀 게 동생인데요. 그런데 형 고양이에게는 말 못할 고충이 있었으니 바로 동생이 이렇게 형의 꼬리를 물고는 안 놓아준다는 겁니다. 무아지경으로 형의 꼬리를 물고 있는 동생 옆에서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라는 듯 해탈한 표정의 형 고양이. 아니 자기 꼬리 놔두고 왜 굳이 형 꼬리에 이렇게나 집착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형의 꼬리는 이렇게 항상 축축한 데다가 다 빠지겠다 이놈아. 그러니까요. 붓처럼 가늘고 뾰족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안수영 기자님, 형제가 사이 좋은 거 맞죠? 지금 괴롭히는 거 아니죠? 네, 나름 저 고양이들에겐 사연이 있어요. 고양이의 주인은 과거 지인이 일하는 공장에서 길에서 사는 고양이 6마리 중 2마리를 데리고 온 겁니다. 아마 힘든 시절에 둘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의 꼬리에 애착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세상에. 지금 절대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사이가 굉장히 좋고 잘 논다고 하는데 네. 단 하나, 하루에 한 번 이상 저렇게 형의 꼬리를 앞발로 붙잡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처럼 쪽쪽 빤다는 건데 네. 그 때문에 꼬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붓처럼 가늘어졌고 또 항상 어머. 축축한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박상희 소장님, 고양이들은 그냥 제가 알기로는 이 특히 꼬리에 민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 동생 양이는 그럼 모든 꼬리에 집착하나요 그러면?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동생이 이름이 토리마루인데 토리마루가 자기 꼬리는 쳐다도 보지 않고 건네지를 않고 오로지 형 꼬리만 저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저렇게 얇아지게 만들고 있는데요. 네. 형이 아무리 자기 꼬리를 나중에 글루밍을 잘 해봐도 원래대로 도망가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형 꼬리에만 집착을 해서 그게 문제라고 합니다. 야, 역시 형만한 아우 없다는 게요. 저렇게 동생이 자기 꼬리가 붓처럼 가늘어지게 해도 저렇게 대범하게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게 참 형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에는 정말 나이도 국경도 없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82세 영국 여성 존스와 36세 이집트 남성 이브리엄이 오늘에 전해드릴 그 세기의 사랑의 주인공들인데요. 이 두 사람 나이 차가 46살이나 나잖아요.
어디서 만났을까? 바로 SNS였습니다. 두 사람이 SNS를 통해서 2019년에 만났는데 만난 지 3주 만에 이 남성이 사랑을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이 남성을 만나려고 이 여성이 런던에서 카이로로 날아갔고 그렇게 서로를 알게 된 지 5개월 만에 함께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진짜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박상희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허허. 이집트 카이로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단 3번을 딱 만나고 결혼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아이리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나를 그동안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가 다시 처녀로 돌아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모하메드는 한 여성을 사랑하고 보면 뭐 외모나 나이 같은 건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최진봉 교수님 예. 축하해 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변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6살의 나이 차이 뭐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죠.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는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의 남성이 혹시나 영국의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또는 이 여성의 돈을 노리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여성분 존슨 분 이분 같은 경우는 나는 사기당할 정도로 돈이 많지도 않고 그 내 남편 되시는 분이 돈을 요구한 적도 없다. 그리고 나는 목숨을 걸고 그를 신뢰한다. 그리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비자를 내주지 않았어요, 영국에서. 그래서 아직 남자가 오지를 못해요. 네. 남편 되시는 분이 지금 영국에 좀 못 오고 있는데 끝까지 자기는 남편을 부르겠다고 그랬고 이 남편 되시는 분도 아내가 어디에 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다. 나는 단지 그녀와 함께 있길 원한다라고 사랑에 대해 서로 확신하고 있다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진심은 진심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괜히 우리의 세상의 시각으로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건 잠시 접어뒀으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 지난 7월 먹을 것으로 장난친 사건에 대해서 정말 공분이 컸던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7월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족발집에서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물을 씻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확산이 돼서 아유, 논란이 거셌죠. 네.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족발집 실장이 야외에서 고무대에 발을 담근 채로 물을 씻고 손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세미로 자신의 발 뒤꿈치까지 저렇게 아이고. 닦고 있습니다. 네. 함께 있던 여성도 제지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세척한 무는 사람들이 먹는 무말랭이 반찬이나 무김치로 사용이 된 겁니다. 아하. 게다가 당시 이 실장은 더워서 별 생각 없이 그랬다고 해명해서 많은 이들을 더욱더 분노케 했습니다. 저 해당 족발집은 저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실제로 다른 이 분야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뭔가 비위생적인 면이 드러났다면서요, 박상희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 무세척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유통기간 지난 음식들을 사용하거나 보관했습니다. 일단은 머스타드 드레싱을 냉채 족발에 소스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추장을 유통기간이 지났지만 사용하려고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냉동식품 4가지 정도로 냉동식품을 보관할 때는 영하 18도를 유지해라라는 규칙이 있는데 그 18도가 안 되는 온도에서 그 보관 수칙을 또 위반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칼과 도마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위생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환풍기 후드 주변에도 기름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앞서 뭐 영상에도 그게 딱 고스란히 드러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저 족발집의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면서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지난 6일에 검찰이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족발집 사장과 조리실장 2명이 사실은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실제로 저 행위를 한 사람은 조리실장인데 왜 사장까지 같이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 사장 같은 경우에는 업주잖아요. 그 업장의 그런 위생 상태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실장의 영상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마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위생 문제가 있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난 그 제품들을 보관하고 사용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식품위생법 자체가 저렇게 조리를 저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다 소비자들이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법정형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엄격하게 보고 네.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사안에 대한
선고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일 거예요. 왜? 이 판결이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게 연예인의 음주운전 사고 그런 거잖아요. 오늘도 한 연예인의 음주운전 관련해서 선고가 있었는데 먼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신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팬분들에게는 하실 말씀 따로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반성하고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살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저 연예인 지금 뭐 마스크로 그냥 반쯤 가려져서 사실 김유진 아나운서 연예인이라고 해서 연예인인가 보다 하는데 누군지 모르시겠다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면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의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리지 씨입니다. 리지 씨가 지난 5월에 밤 10시가 넘은 시각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서 택시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검찰은 앞서서 9월에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었거든요. 오늘 1심 판결이 있었는데 벌금 1,5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검찰의 구형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형량은 좀 어떻게 법조계나 이 전문가들은 보고 있을까요? 양재민 변호사님. 사실 처음에는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만 이제 적용을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벌금이 이렇게까지 선고가 안 될 가능성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택시 기사가 분명히 어쨌든 경미하기는 하지만 전치 2주가 나왔고 이거는 명백하게 상해를 입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사상을 적용을 했고요. 네. 이거는 단순히 음주운전, 내가 술을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과 그렇게 해서 누굴 다치겠다라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벌금형 선고가 저 정도는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그래요? 하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추세도 음주운전을 해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힌다든지 사망자가 발생한다라든지 그러면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물론 리지 씨에게 초범이고 뭐 그리고 합의가 됐고 보험도 가입됐고 뭐 여러 가지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기본적으로 양형 법정형이 굉장히 높은 그 죄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5월이면 최진봉 교수님, 예.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다른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고로 사회적 비판이 거셌던 걸 다 알았다면 순간의 판단을 진짜 좀 부주의했다고 생각돼요. 그렇죠. 네.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뭐 안 걸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요 경찰에게 적발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흉기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걸 왜 생각을 안 하냐고요. 내가 그냥 경찰한테 적발 안 되고 무사히 집에 가면 된다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운전대를 잡아서 다른 사람에게 다치게 하거나 피해를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게 문제고 오늘 재판부의 판결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히 공인, 연예인, 유명인의 경우 무형의 이익을 가짐으로 이 말이 뭐예요? 팬들이 사랑해주고 그 사랑을 가지고서 광고도 찍고 연예 활동하면서 경제적 이익도 얻는 거잖아요. 그만큼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공인으로서. 그걸 재판부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알맞은 행동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그랬습니다. 네. 공인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또 리지 씨를 좋아하는 팬들 입장에서 이분의 행동을 닮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네. 그 사람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였다. 그래서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사실 안진용 기자님, 리지 씨 입장에서는 물론 사안이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장용준 씨가 이 얼마 전에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법정 구속이. 그러면서 뭔가 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을 때 이 선고를 기다리면서 내심 불안감, 초조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벌금 1,5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지금 나아요, 리지 씨는? 사실 리지 씨는요, 이 일 자체, 음주운전 자체가 불법 행위고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은데 여기에 더해서 또
대중의 인심을 잃을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지난달 14일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이때 일단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기사님께서 기사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많이 다친 건 아니다라고 해서는 안 될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는 자기가 실제로 저지른 일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돌려 말한 것과 다름없거든요. 게다가 지금 너무 사람을 죽으라고 하는 것 같다.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힘들 때가 있지 않냐. 저는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지금 상황은 피해자를 돌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거지 자기의 이런 신세 한탄할 때가 아닌데 이런 부분 때문에 대중들이 더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어떤 인기를 얻어서 어떤 자리에 오르기는 참 어려운데요. 이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 한순간의 판단 실수, 그 착오로 이 실수로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앞서 리지 씨 본인 얘기했죠. 앞으로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팬들도 지켜볼 것 같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좀 잊고 지내다가 오늘 다시 좀 긴장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111명으로 20일 만에 또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아하. 어제와 비교했을 때 159명이 늘었고 일주일 전과 비교를 해보면 무려 670명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죠. 단계적 일상회복. 며칠 남겨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면서 이대로 방역을 완화해도 되는 걸까?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일 만에 앞서 뭐 꺾은선 그래프 기울기가 이게 가팔랐어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김윤현 아나운서 잠깐 설명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금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느슨해지잖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단계적 일상회복 들어가면 이제 그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는 운영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요. 물론 일부 이제 술을 파는 데나 술집 같은 데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느슨해지는 거죠. 긴장감이 풀어진 부분이 일정 부분 작용을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일교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야외 활동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일교차가 커지면서 실내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날씨가 차가우니까 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 있으면서 환기를 안 하니까 확산세가 증가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기대감에 대한 어떤 우리의 긴장감이 풀어진 부분하고 환경적으로 우리가 문을 닫고 환기를 안 하는 환경이 좀 더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럼에도 지금 많은 국민분들이, 시민분들이 박상희 소장님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 특히 식당가가 지금 기대감이 한껏 높은데요. 왜냐하면 11월 1일부터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 모임이 이제 10명까지 가능하잖아요. 물론 유흥시설은 제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식당가에 굉장히 회식 문의가 많고 또 예약률도 높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사실 그동안 억눌렸던 건 솔직히 그랬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감내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식업은 특히 연말이 대목이잖아요. 대안이 풀려서 다행이라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좀 많아지시고 하는 걸 대비해서 아르바이트생들도 몇 명 더 뽑고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2명 더 뽑았고 앞으로도 더 뽑을 예정입니다. 실제로 좀 단체 예약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녁 시간에도 뭐 가족끼리 외식을 나가신다던가 회식 같은 자리를 가지신다던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흔히 안진용 기자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모두가 내 맘 같지는 않다 그런 말 있는데 그러면 위드 코로나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거 모두가 반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식당가는 반기는 분위기지만 그동안 재택근무를 해왔던 직장인들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고 더 나아가 회식까지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게 너무 싫다라는 또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온도차를 한번 보면은요. 식당에서는 예약이 늘어날 것 같아서 기대된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 손님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네. 직장인들은 일상 회복 안 하면 안 되냐. 벌써부터 회식하기 싫다. 네. 10시 이후에는 회식 금지법이 제정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이 돌아가더라도 아예 코로나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회식을 하더라도 적정 시간을 유지하는 거는 회사 차원에서도 상사들도 유념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회식 재개되는 불만이 앞서 들으신 것처럼 비교적 젊은 층 직장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헬스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대요.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가 카페나 식당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풀린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강화되지 않았나. 백신이 안 맞으신 분들을 못 오게 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 상대로는 이제 영업을 하지 말고 장사를 하지 말아라라는 걸로 보여지고. 저는 지금 기존 일정에 맞춰서 헬스 PT나 골프장이나 다 예약을 해뒀는데 지금 다음 주 한 주간 다 취소되고 일정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회사나 이런 데서는 지금 이제 재택근무도 줄이고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회식을 할 예정인데 운동을만 그렇게 예외적으로 못 한다는 건 조금 형평성이 많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위드 코로나가 되면 규제가 이제 확 풀리는데 오히려 헬스장 규제가 더 강화된다. 지금 그런 얘기 같아요. 네,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월 1일부터 헬스장은 이제 백신 패스가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발표한 방침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일부 업종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하려면 그리고 또 100인 이상의 행사라든지 집회에 참여하려면 또 요양시설 면회를 하려면 백신 패스를 도입해서 이걸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백신을 접종했다라는 그 증명서가 있거나 아니면 PCR 음성 확인서를 보여줘야만 이게 입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절차도 굉장히 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안 맞으시는 사실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아예 이제 영업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분들의 불만은 그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 카페는 물론이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도 백신 패스 없이 이용하는데 왜 유독 헬스장에 대해서만 이러냐? 이에 대해서 방역당국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의 경우에는 분명히 위험도 측면에서는 헬스장과 유사한 혹은 더 이상의 위험도가 있을 수 있지만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식당, 카페까지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적용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여의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사실 이 안에서 격렬한 활동을 하게 되거나 혹은 마스크를 벗고 계속 대화를 하는 등의 행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 1년 반 정도의 각종 이 감염 사례들에 있어서도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 사례는 극히 희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저렇게 방역당국이 나름 이유는 설명했습니다만 근데 이 백신 패스의 이 도입 문제에 대해서 이 비판 여론,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국민청원에 올린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들이 회사나 사회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 또 입장 제한이라든지 지금 음식물 먹는데 뭐 제한을 받는 이런 게 사회 분열과 인간의 기본권 침해라고 하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가 이제 어제도 전문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 전문가는 이렇게 또 보더라고요. 뭘까요? 시각을. 뭐냐면 백신 패스가 결국 미접종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한테 미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백신을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으면 미리 음성 확인서를 받아서 그걸 들고 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안전하게 우리가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식당을 이용하거나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어쨌든 백신을 안 맞은 분이 확진될 확률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접종을 한 번 더 돌파감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예 미접종자들을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던데 어쨌든 네. 이제 백신을 여러 가지 이유로 맞지 못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차별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 패스 반대 국민청원까지도 지금 10만 명이 넘는 이 수가 동의한 상황에 그렇다면 혹시 분위기가 이 백신 패스 도입이 좀 늦춰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정부는 이에 대해서 도입이 연기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제도는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다만 백신 패스를 통한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규제도 풀고 방역 조치도 푸는 그런 최상의 길은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찾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부스터샷, 쉽게 말하면 추가 접종에 대한 계획이 발표됐는데 일단 누가 대상일지가 궁금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우선 50대 성인과 18세에서 49세 중에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 이 두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을 때 치명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가 접종 대상에 포함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얀센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 또 우선 접종 직업군이라고 해서 의료인이나 돌봄 종사자,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 필수 인력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 대상자에게는 모더나 혹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무 때나 가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양지민 변호사님? 그건 아니고요. 이제 예약 일자가 얀센 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10월 28일 이제 오늘부터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50대 연령층이나 기저질환자, 우선 접종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이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접종은 얀센 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11월 8일에 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직업군이나 기저질환자 50대 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11월 15일에 실제 접종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도 이제 추가 접종 필요하신 분들은 잘 맞으셔서요. 또 앞으로의 단계적 일상 회복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세상에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이런 짓을 벌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바로 뺑소니 사고입니다. 이번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던 건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젯밤 대전의 한 도로입니다. 눈 깜짝할 새에 흰 승용차가 한 대 지나가는데요. 이때 멈칫하는 이 차량,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겁니다. 세상에. 그런데 문제는 내려서 구호 조치를 하기는커녕 이 차량 그대로 다시 출발해서 현장을 떠났던 건데요. 이 상황에 한 남성이 재빨리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차량을 잡기 위해서 뒤쫓아갑니다. 세상에. 결국 달아나던 이 차량은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다고 하네요. 아니 본인이 사고를 냈으면 사고 이후에 수습을 해야죠. 저길 내뺀다고 될 일입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26일 오후 10시 반경 대전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고 직후 사방으로 불꽃이 튀면서 오토바이가 쓰러졌습니다. 네. 운전자는 잠깐 멈칫하더니 그대로 달아나 버렸죠. 결국 사고를 충분히 인지하고 도주한 명백한 뺑소니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많은 시민분들이 도와주러 나섰는데 그중에서 이 한 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바로 뒤쫓아갔습니다. 이분은 사고 현장 근처에서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하던 시민이었는데요. 그래요? 이 용감한 시민이 끈질기게 추적을 하자 결국은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서면서 이 아찔한 추격전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세상에 내일처럼 지체 없이 달려갔던 추격했던 용감한 시민분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데 쾅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뛰쳐나왔는데 차가 이제 오토바이 받고 도망가더라고요. 창문 내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인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비웃더라고요, 저를 보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쫓아간 거죠. 저 시민분의 얘기를 듣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추격하는데 창문 내리고 비웃었대요, 운전자가. 세상에. 박상희 소장님. 네, 정말 놀랍죠. 큰 코 다쳤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바이크숍 사장님이 오토바이를 정말 잘 타시나 봐요. 다 따라잡으면서 또 실시간으로 경찰에게 위치까지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 뺑소니 차량, 뺑소니의 과속의 신호 다 무시하고 나중에 표지판 부딪히면서 멈췄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경찰도 와서 검거했다고 합니다. 네, 보세요. 지금 저 뺑소니 차량의 저 말로입니다. 보세요. 에어백까지 터진 상황이에요. 차량은 상당히 파손됐고요. 그런데 사고를 내놓고 도망갑니다. 본인이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최재문 교수님. 그러니까 안 잡히겠습니까? 저 정말 나쁜 사람이죠. 네.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이 음주 측정을 했더니 만취 상태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또 운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뺑소니 차량 같은 경우 앞부분 지금 사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저 정도로 다칠 정도면요. 얼마나 빨리 달렸고 얼마나 정말 컨트롤할 수 없는, 즉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취 상태 20대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네. 병선이 차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쳐 지금 병원에 치료 아이고, 중이거든요. 어떡해요, 세상에. 아니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그분을 술 먹고 저렇게 치여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했으니 네. 이 음주운전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일인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도 이제 오늘 수술했고요. 운전자도 허리 골절. 그 피해자는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거기도 심하게 다쳐서 봐가면서 그렇게 계속 매일 확인하고 있어요. 수사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수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세상에 지금 피해를 당하신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아직 깨어나지 못했답니다. 지금 상당히 위중한 상태예요. 세상에 이 뺑소니 사고가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낸다는 게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진민 변호사님, 저 정도의 앞서 차량 파손이면 이 가해자 뺑소니범 운전자의 지금 상태도 지금 상당히 많이 다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사실 중상을 입었는데요.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굉장히 좀 위중한 상태고요. 20대 가해 운전자 같은 경우에도 중상을 입었고 실제로 수술도 했는데 일단은 회복 중에 의식도 회복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일단 지금 뭐 대답을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회복의 경과를 보면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입니다. 우리가 사고를 내고 누군가가 다쳤다라면 그리고 사고를 내가 인지를 했다라면 반드시 차에서 내려서 사고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저렇게 도망갔기 때문에 일단 그 혐의가 주요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분 정말로 이 방송 끝난 뒤라도 정말 의식을 회복했다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요 며칠 동안요 경남 일대와 전남 일대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쳤던 사람이 붙잡혔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네, 전남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이 60대 남성 김모 씨는요, 경남 진주시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이 경찰은 전남 보성군 벌교역에서 무궁화 기차를 탄 후에 오후 2시쯤 진주시 반성역에 내리는 김 씨의 모습을 먼저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곧바로 진주시 일대 수색에 들어간 건데요. 결국 오늘 낮 1시 반쯤 경남 함양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김 씨를 검거를 했습니다. 이 김 씨는 어제 진주에서 함양으로 이동한 후에 한 여관에서 묵었고 이 여관에서 투숙 후 다시 시외버스 터미널로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곳에서 잠복을 하던 경찰에게 체포가 된 겁니다. 그동안 상당히 저 사람이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뭔가 도주 계획을 짰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김 씨의 도주 행각이 CCTV를 통해서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영상인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제 새벽 김 씨가 도로 옆으로 무언가를 휙 집어던지는 모습인데요. 전남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이후 김 씨는 어제 오후 경남 진주 반성역에서 포착이 됐는데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셨지만 검은 모자에 흰 마스크 쓰고 있었고요. 도주할 때와 같은 검정색 정장에 분홍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또 안경까지 착용을 하면서 얼굴을 가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어제 경찰이 공개 수배로 전환했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면서 앞서 그 수배 전단에 나온 인상착의와 바뀔 수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 주안점을 두고 시청자 여러분과 시민분들이 봐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이때는 수배 전단에 나온 이 사진은 이렇게 맨 얼굴 아무것도 뭐 수염도 기르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죠. 뭔가 모자를 쓸 수 있고 옷도 갈아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뭔가 자신을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뭔가 이 도구를 쓸 수 있다. 근데 지금 안경으로 조금 그 효과를 주는 것 같다. 안경과 모자로. 거기에다가 마스크가 있어서 얼굴을 거의 알아볼 수 없게
그런데 변복, 이른바 옷은 갈아입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수배전, 이 인상착의가 수배전 나왔을 때처럼 검은색 정장과 분홍색 티셔츠는 그대로 저 입은 상태로 진주에 있는 반성역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나마 모자, 안경, 마스크로 자신의 신분을 감출했던 모습이 역력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럼 아주 치밀하게 자기를 이제 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본인이 이제 잡히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전남 순천 옥천동에 최초로 잠적된 장소이고 전남 보성의 벌교읍까지 이동을 했는데 24km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차로 가면 약 30분 걸리고 걸어가면 6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저 거리를 이동을 했고 기차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저기서부터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하다가 잡힌 건데 결국 이 경찰하고 법무부에 약 80명이 동원이 돼서 김 씨를 잡으려고 어제부터 계속 수색을 하고 추적을 했는데 결국은 못 잡았고 나중에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은 어떻게 저 사람이 기차를 아무런 제재 없이 탈 수 있었을까? 수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지금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일단 저 사람이 현금을 주로 이용했대요. 카드나 이런 걸 이용하면 흔적이 남잖아요. 현금을 주로 이용하고 차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이 잘 안 띄게. 그래서 아마 현금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본인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통해 수색을 피했던 게 아닌가 하는 게 추측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릴 때만 해도 저 김 씨가 순천에 있는 난봉산 일대로 야산으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경찰은 경찰 병력과 드론까지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야산 일대를 수색했다. 여기까지 들려드렸는데 이미 그 사이에 보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근데 그 보성까지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했을까는 이제 앞으로 캐내야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저 사람이 집중관리, 법무부의 집중관리가 필요했던 사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과가 35범입니다. 세상에. 그리고 2006년에 미성년 성폭행으로 이제 교도소를 갔어요. 그래서 2014년에 출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전자발찌를 2019년까지 차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뭔가를 잘 지키지 않냐고 나머지 두 개의 또 범행을 저질러요. 그래서 전자발찌를 착용하라는 날짜가 2023년까지로 늘어납니다. 뭐 이런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출 제한 명령도 위반하고 음주 제한 명령도 위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굉장히 고위험군이다. 뭔가 집중 관제 대상이다라고 이제 감시를 하고 있던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35번의 무지개 게다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전과가 35범이면요. 물론 그 35범, 35차례 범죄를 하는 게 모두 강력범죄는 아니다 하더라도 줄잡아 평균 1년 정도의 복역 생활만 했다 치면 저 사람이 60대 초반입니다. 거의 인생의 절반을 지금 교도소를 들락날락 인생 절반을 복역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또는 외출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정된 시간이나 지정된 장소 외에는. 그런데 저 사람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가 원래 경남 창녕이에요. 거기서 타 지역으로 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25일 날 오전 10시에 도주하기 12시간 전입니다. 법무부에서 이 사람을 불러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달 전, 그러니까 10월인데 9월에 이미 외출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외출하는 게 적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갔어요. 근데 보호관찰소에 출석을 했는데 가서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고 돌아온 줄 아세요? 내가 나중에 변호인과 다시 오겠다. 이러면서 조사 안 받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도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더 물론 이제 변호인을 자기가 데려오겠다 하니까 그걸 못 막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9월에 사건이 터졌는데 한 달 뒤에 부른 것도 저는 좀 그래요. 그 당시에 35범 정도 되면 빨리 불러서 이 사람을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긴박성이 있을 때는 그 긴박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한테 조사가 계속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게 압박이 오니까 결국 순천 가서 전자발찌를 끊고 간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미리 막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차제의 진짜 전자발찌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창부수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여기 도전을 멈추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요. 바로 방송인 임백천 씨와 이제는 당 대변인이 된 아내 김현주 씨 이야기입니다. 오, 네. 이 방송 경력 43년 차인 임백천 씨는요. 최근 가수로 다시 복귀를 반갑네요. 하셨다고 두 분 하고요. 얼굴 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인기 MC이자 아나운서였던 김현주 씨는 방송 은퇴 17년 만에 정당 대변인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네. 야, 임백천 씨 하면 뭐 방송 진행, 이 정말 레로를 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방송 진행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은 게 30년 만이랍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 내게 주어진 시간들 얼마나 감사한지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 나의 길 새로운 와, 앞서 그 커피송은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알람 노래로 해놔야지 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안지윤 기자님. 네, 벌써 방송인 생활 43년 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는 MC로 더 유명할 텐데 사실은 원래 가수로 데뷔하고 3집까지 낸 가수입니다. 야. 근데 이번 30년 만에 이번 앨범을 내게 됐는데 총 6곡이 수록이 됐고 공감과 위로가 주요 주제고 메인 악기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잡아왔던 통기타입니다. 야. 게다가 이 음반의 제목 새로운 길 윤동주의 시를 모티브로 삼아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합니다. 뭐 진행에 있어서는 베테랑이잖아요, 사실 최진봉 교수님. 근데 노래 실력도 그냥 뭐 노래 즉흥대로 떠오르고 막 뚝딱뚝딱 만들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 그래요. 사실은 임백천 씨 하면 저도 노래 마음에 쓰는 편지인가요? 그렇죠. 그 노래 엄청 밤이 좋아했는데 아름다워. 네. 그런데요.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임백천 씨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30년 만에 다시 부른대요. 아하. 그 당시에 마음에 쓰는 편지하고 30년 동안 이제 방송 활동만 주로 하셨고 방송 활동하면 이분이요 90년대 유재석이에요. 아, 그래요? 요즘 유재석 씨가 엄청나게 인기잖아요. 뭐 아마 우리 MC도 잘 기억하실 텐데 아, 네. 그 당시에 임백천 씨는 TV 틀면 거의 나왔어요. 네, 뭐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진행을 했는데 그만큼 인기했던 분이었는데 네. 근데 가수 생활은 잠시 멈췄는데 이번에 30년 만에 다시 이제 가수 그 노래 녹음하러 들어갔는데 네. 떨리더래요. 아하. 신인 가수 같은 마음이었다. 그리고 연습을 얼마나 했든지 여기 이제 기타를 맞아요. 통기타로 하잖아요. 네. 이게 굳은 살이 배길 그렇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매일 2-3시간씩 연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업이 가수였다는 점에서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은 그랬어? 라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 가수 시절에 뭔가 뭐 이 업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요 대학가요제 출신이에요. 그래요? 근데 대학가요제에 나가고 싶어서 대학 갔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노래에 대한 애정이 굉장합니다. 야. 근데 같이 대학가요제에 참가했던 인물이 어마어마하네요. 심수봉 씨, 야. 노사연 씨, 대박. 네, 배철수 씨 이야.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참가를 했고요. 쟁쟁한 여기서 분들이네요. 장려상 받았다고 하니까 워낙에 쟁쟁했던 분이니까 장려상도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도전에는 나이가 없죠. 지금 임백천 씨도 그렇습니다만 앞서 우리가 부창부수 얘기했잖아요. 이분의 아내분도 정말 진짜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는 분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공채 MC로 데뷔한 김현주 씨는 지적인 이미지와 탁월한 진행 능력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인기 MC였습니다. 그렇게 활발히 방송 활동을 하다가 2004년도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돌연 은퇴를 선언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번에 17년 만에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으로 현업에 복귀를 하게 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사실 좀 180도 다른 행보예요. 공채 MC로 데뷔했고 공채 아나운서로 그러다가 임백천 씨와 결혼도 숱한 화제를 뿌렸고 그런데 조금은 이제 잠시 우리 기획이 잊혀졌다가 당 대변인으로 다시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제2의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정치라는 쪽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메시지 전달하는 일을 제가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었고요. 예. 실제로 제가 정당인이 돼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사실 그 분위기 자체는 여느 직장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 재미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좀 제가 프리랜서로서 비정규직으로 평생을 살다가 정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그 자체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뿐더러 이 일의 분야가 물론 방송도 굉장히 그 비중이 있습니다만 그와는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예. 그런 좀 스트레스, 부담감, 책임감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반가워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직업이 이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김현준 씨의 발음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네. 전문 MC죠, 사실은.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김현준 씨 어떻게 기억하냐면 아나운서도 아니었어요. 아나운서라고 뽑는 게 아니고 MC MC 로, 전문으로 뽑았어요. 그 그러네요. 당시에. 네. 그래서 저분이 그때 선발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또박또박 그다음에 사람들의 귀에 잘 들리도록 그렇게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네. 결국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 나는 국대다라고 하는 이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대변인들 선발하는 그 프로그램에 자기가 출전을 했어요. 네. 본인 입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우승할 줄은 몰랐대요. 다만 그래도 2, 3등 안에 들 거라고 기대는 했던 것 같은데 네. 다행히 3등으로 들어오셔서 부대면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는 책임감에 참여를 했고 야. 안 하는 것보다 도전해보고 실패하는 게 실패하는 게 후회 없을 것 같았다고 네.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도 도전하는 모습 많은 사람한테 귀감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야. 이제 긴 방송 생활 접고 주부의 삶을 살다가 이제 정당인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제 바쁠 텐데 눈꽃 틀듯이 바쁠 텐데 안진용 기자님 혹시 인꼬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하. 임백천 씨가 그동안 자신의 방송일을 놓고 두 아이와 자신을 내조해준 아내를 위한 굉장한 고마움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8살 많은 노총각을 구제해줬다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도 주종관계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주종관계. 네, 김현주 씨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실수하지 않는 게 자신의 임무라고 낮은 자세를 임하고 있는데 네. 곁에서 임백천 씨의 외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앞으로도 두 사람의 각자의 영역 활동 지켜보겠습니다.